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파리의 무산자 대중은 공포정치 시기에 일시적으로 지배권을 획득하고 그에 따라 부르주아에 대항해 부르주아 혁명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 과정을 통해 이 지배가 당시의 조건 속에서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를 입증했을 뿐이다. 새로운 계급인 선조인 이 무산자 대중들로부터 이제 막 분리되기 시작했을 뿐인 프롤레타리아는 아직 독자적인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없었고 스스로를 도울 능력 없이 기껏해야 외부의 도움, 위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인 압제당하고 고통받는 하나의 계층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부르주아지의 절대 다수에 대항하여 로베스피에르는 부르주아 혁명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는 이 혁명을 앞으로 멀리까지 밀어붙였으므로 그 혁명은 19세기 내내 온갖 장애를 물리치고 그 약동하는 힘을 퍼뜨릴 수 있었다. 그는 외국의 침입으로부터 나라의 자유의 나라를 구했다. 그는 왕과 특권층의 반혁명이 어떠한 지속적인 재건도 실현할 수 없게 될 만큼 그것을 확실히 무력화했다. 그는 인간 권리들의 민주주의, 여전히 부르주아적인 민주주의를 그것이 허용할 수 있는 평등의 극한까지 밀어붙였다. 그는 그의 후계자들로 하여금 사회주의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할 사회적 평등과 소유권 제한이라는 궤적을 마련했다. 그는 마라 이후 처음으로 혁명정부의 이론을 제시했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현했다. 그는 처음으로 산킬로트 민중을 정치적 활동의 경험 및 정치 권력의 행사와 결합했다. 요컨대 바로 이러한 것이 그의 활동에 대한 혁혁하고도 긍정적인 결산이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은 할 수 없었다. 그것은 경제적 조건들이 대혁명 자체가 여전히 부르주아 혁명일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배부른 자가 배고픈 자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그의 실패는 테르미도르의 48시간 동안 결정된 것이 아니었다. 여러 달 전부터 불가피한 실패가 예측되었다. 처음부터 사람들은 그의 성공의 변증법적 대가로서 실패를 예견할 수 있었다. 로베스피에르는 지금 우리가 그에게 투사할 수 있는 조명으로 상황의 전개를 보지 않더라도 그것을 막연하게 그러나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혁명의 물결이 더 이상 자신을 인도하지 않으며 정지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느꼈다. 열강의 시간들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관주의가 그에게 본능적으로 잠재해 있었다. 이 비관주의가 어느 때보다 더 컸던 적도 더 타당했던 적도 없었다. 테르미도르 8일 그가 연단에 오를 때 그 안에 무엇인가가 그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예감한다. 그리고 그의 본성은 어떤 특정한 조건 속에서 특정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느니 죽는 쪽을 선호한다. 그로 하여금 일시적인 승리가 확고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과 타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명료한 사회경제적 전망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 대한 도덕적 혐오감이다. 동감하다. 그가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거침없이 공격을 가하고 파국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그가 바로 그 사람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부패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이다. 4장 숨가쁜 최후 1794년 7월 26일 로베스피에르 국민공회에서 혁명을 후퇴시키려는 음모를 고발하고 부패한 의원들을 고발하는 연설을 한다. 7월 27일 국민공회에서 로베스피에르 생지스트 쿠통이 체포되다. 테르미가 구이라 7월 28일 로베스피에르와 그 일파 22명이 처형당하다. 이후 4일간 107명이 더 처형된다. 나의 심정을 밝혀야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진실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소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더 절박한 임무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의 의무를 떠맡지 않습니다. 연설을 시작하면서 로베스피에르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그의 연설은 어떤 의미에서 고발로 가득했지만 그는 어떠한 기소도 요구하려 하지 않았다. 그가 이어 말하는 대로 그는 더는 자신을 정부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상의 소추는 이제 다른 사람의 임무였다. 그는 1793년 여름에 그리고 메시도르 13일 1794년 7월 1일에 더 신중하게 제기했던 위협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속박에서 해방되어 대번의 모든 진실을 말했다.
그리고 그는 우선 프레리알 22일법이 시행된 끔찍한 방식에 대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동시에 다시 한번 머리를 높이 들고 공포정치 체제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주장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가혹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살아 숨쉬는 공화국을 증인으로 삼아 그 점을 증언합니다. 나는 우리의 자유의 적들이 저지른 새로운 범죄, 그리고 우리에게 대항해 동맹한 독재자들의 범죄적 집요함을 증거로 들어 그 점을 증언하는 바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가혹하다고 말하고 조국은 우리가 허약하다고 나무랍니다. 애국파를 감옥에 쳐넣고 온갖 상황에서 공포를 자극한 것이 우리란 말입니까? 우리가 고발한 것은 괴물들입니다. 특권층의 범죄를 망각하고 배신자들을 보호하면서 평화로운 시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구제불 등의 편견이나 사소한 문제들을 범죄시함으로써 도처에서 범죄자들을 찾아내고 민중에게 혁명을 두려운 것으로 만든 것이 우리란 말입니까? 우리가 고발한 것은 괴물들입니다. 도처에서 압제행위가 중대해 공포와 중상의 체제를 확산시켰습니다. 불순한 대리인들이 부당한 체포를 수없이 자행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이 혁명기구들을 드러내놓고 비방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과격행위를 저질러 그 기구들을 추악한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사람들은 관용과 인류애를 호소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수립하고 수호한 혁명정부입니까? 아닙니다. 이 정부는 신속하고 확고한 정의의 행군을 계속해야 합니다. 혁명정부는 자유의 손으로 범죄에 내리치는 벼락입니다. 혁명정부는 사기꾼들과 특권층의 전제정이 아닙니다. 혁명정부는 범죄가 신과 인간의 모든 법들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혁명정부가 없다면 공화국은 공고해질 수 없으며 당파들이 요람에 든 공화국을 목졸라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혁명정부가 배신자들의 수중에 떨어진다면 혁명정부는 스스로 반혁명의 수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혁명정부를 변질시켜 파괴하려고 할 것입니다. 혁명정부를 비방하는 사람들, 그리고 압제 행위로 그 평판을 해치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는 또한 그가 작성했다고들 하는 추방자 명부에 대해 분개했다. 그가 상기시키듯이 그는 그 73인을 단두대에서 구해냈다. 몇몇 국민공회 의원들을 제물로 지목하고 있는 추악한 명부가 떠돌고 있고 그것이 공안위원회의 작품이라고 이어 나의 작품이라고들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위원회의 회합들, 존재한 적도 없는 가혹한 법령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짓으로 덧칠된 체포령을 날조해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흠잡을 데 없는 몇몇 의원들에게 그들의 파멸이 결의되었다고 믿게 하려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사기행위가 그토록 교묘하고 대담하게 퍼져 수많은 의원들이 밤이면 더는 자신들의 거처에 머무르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사실들이며 이 술책들의 증거는 공안위원회에 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국민공회에 대한 자신의 존경을 맹세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의 눈에 공포의 대상으로 비치는 것은 민감하고 충직한 사람에게 가장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에게 그런 일을 겪게 하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러운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산악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프레리알 24일 1794년 6월 12일에 자신이 주장했던 주장으로 되돌아왔다. 테르미도르 8일 1794년 7월 26일의 연설을 우파와 늪지파에 아부하여 새로운 다수파를 만들어내려는 최후의 술책이었다고 보는 것은 그에 대한 배신이다. 로베스피에르는 그들을 집단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았으며 적어도 2달 전부터 그들에게 공공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거기에는 어떤 술책도 숨어있지 않았다. 그것은 차라리 어이없는 순진함이었다. 나는 훌륭한 시민들의 당파와 나쁜 시민들의 당파라는 단 2개의 당파만을 알고 있습니다.
80% 이상 인간들 아니면 95% 이상. 애국심은 당파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의 문제입니다. 나는 덕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디든 그가 어느 곳에 앉아있든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가슴에 꼭 끌어안아야 한다고 느낍니다.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들과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꾼의 수는 아주 적습니다. 범죄와 세상의 불행에 대한 죄를 물어 벌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독재자라고 고발한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나를 독재자라고 부릅니다. 내가 독재자라면 그들은 내 발 아래에서 길 것이고 나는 그들에게 금을 채워줄 것이며 그들은 나에게 감사할 겁니다. 내가 만일 독재자라면 우리가 무찌른 왕들은 나를 비난하기는커녕 나를 지지할 것이며 나는 그들과 타협할 것입니다. 혁명의 옛 투사들이 지닌 정신적 지배력은 오늘날 그들에 의해 독재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공화국은 승리했지만 그 수호자들은 결코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는 나라는 누굽니까? 자유의 노예이며 공화국의 살아있는 순교자이며 범죄의 적이자 희생자입니다. 모든 사기꾼들이 나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면 공정하고 정당한 행동들이 내가 하면 범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 하는 사이가 되면 그는 곧 비방의 대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범죄는 용서받지만 나의 열정은 범죄가 됩니다. 내게서 양심을 앗아가십시오. 나는 가장 불행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나는 시민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합니다. 아니! 내게는 민중의 대표로서 의무를 수행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는 이어 마침내 위원회의 직책들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했음을 명확히 밝혔다. 적어도 6주 전에 나의 독재는 끝이 났고 나는 정부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국심은 더 보호받고 있습니까? 당파들은 무력해졌습니까? 조국은 더 행복해졌습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634쪽 94년 6월 12일 이후 6주 만인 7월 26일 연설. 로베스피에르가 여기서 말하는 유주란 메시도르 11일 6월 29일에 중솔 이후 4주와 계속된 사건들로 위원회 내에서 그의 활동이 마비되었던 그 전에 2주를 포함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에 따라 우리는 대략 카트린 테오에 대한 바디에의 보고 그리고 대공포 정치의 첫 대규모 소용돌이 이전으로 돌아온다. 이제 로베스피에르는 자신에 대한 공격의 여러 단계들을 되짚었다. 플로레알 18일 5월 7일에 그의 보고 직후 무신론자들이 드러낸 분노, 카트린 테오 사건에서 바디에가 사전에 은밀하게 세운 계획, 로베스피에르파의 구조 개혁이 시행되지 못하고 지연된 것이 그것들이었다. 지혜로운 제도들은 어디 있습니까? 재생,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사회의 창조. 재생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야심찬 언어를 옹호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들은 오직 이 위대한 목적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것들, 지혜로운 제도들과 재생의 계획을 준비한 사람들을 추방하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스스로 더 약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을 찬양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더 강해지면 내일이라도 다시 그들을 추방할 것입니다. 로베스피에르의 인간 행동에 대한 예리한 분석. 이어 그는 테르미도르 5일 1794년 7월 13일 타협의 진실성을 믿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선언했다. 633조. 그들 테르미도르 5일의 타협의 주체인 두 위원회 내의 반 로베스피에르파은 대담했습니다. 그들은 대대적인 압제를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유순해지고 심지어 아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꾸민 음모를 여러분에게 속이려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음모를 부인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심지어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겁을 주었다가 이어 여러분을 안심시킵니다. 진정한 음모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이미 각도에 파견됐던 잔인하고 부패한 의원들의 활동과 관용파의 활동을 국민 공예에 고발한 터였다. 이제 그는 자신의 적들을 차례로 지목했다. 보안위원회의 다스파, 그는 아마르와 자고
그레고리 말이자고 1750년부터 1838년만을 거명한다. 와, 그 추종 세력으로부터 혁명정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프레리아 22일의 법을 멋대로 시행함으로써 혁명정부의 활동을 방해하는 자들, 북기의 탱비는 거명되지 않지만 사실상 지목된다. 그리고 공안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그들이었다. 그는 추종 세력에 이름을 대지 않았지만 그가 누구를 암시하는지는 명백했다. 즉 어떤 자, 비오바렌 그를 독재자라고 맹렬히 비난하고는 곧 그와 늘 친구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구슬렸다. 또 다른 자, 이는 바레르였다. 로베스피에르는 그를 논쟁을 밖에 남아있게 하는 교활함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는 외교를 소홀히 하고 애국심이 의심스러운 첩자를 고용했다. 특히 마지막 인물 카르노 633쪽, 632쪽, 626 파리의 포병들을 철수시키고 자신이 보호하는 특권층을 자신의 둘레에 세우고 애국파 장군들을 공격하고, 이는 아마도 카르노가 미워한 우슈의 운명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벨기에에서 정기적으로 부당한 돈을 뜯어내려 했다. 자신의 적들 중 로베스피에르가 이름을 거론한 사람들은 우리의 최고 재무관리들, 브리소파, 페앙파, 특권층, 그리고 잘 알려진 사기꾼들, 즉 항봉, 말라알메, 라멜 같은 자들, 샤보, 파브르, 그리고 줄리앵 드 툴루즈의 동료들과 계승자들 뿐이었다. 그는 네 차례나 반복해서 그들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가혹했는데 그는 그들의 재무행정이 반혁명적이라고 비난했다. 그것의 목적은 투기를 자극하고 프랑스의 신의를 손상시킴으로써 플로리아 23일의 강봉 법안인 종신연금의 정산, 공공의 신용을 뒤흔들고 부유한 채권자들을 우대하고 빈민들을 파멸시켜 절망으로 몰아넣고 불평분자들이 늘어나게 하고 민중에게서 국유재산을 빼앗고 공공의 재산을 서서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만일 실제로 우파와 함께 새로운 다수파를 이루는 것이 로베스피에르파의 계획이었다면 강봉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그 계획을 망쳐놓기에 충분한 일이었다. 내가 강조한 마지막 구절은 생제스트가 준비하고 있던 제도들에 대한 이전의 언급과 함께 테르미드르 파리 로베스피에르의 생각이 우파와의 연합이 아니라 자신의 사회정책을 실현하고 혁명정부를 유지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당파로서 산악파에 대한 거부, 용기와 덕성을 갖춘 모든 사람들에 대한 호소는 어리석음에 가까운 그의 순진함의 소산이었지만 그는 결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려고는 하지 않았다. 645쪽 사방으로 공격을 하면서 의회의 다수파가 될 수는 없었다. 로베스피에르가 여전히 의회 다수파가 되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고 믿는 것은 그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로베스피에르가 자신의 몰락 이후 벌어질 상황, 즉 테르미도르 반동 이후의 집권파의 시대와 권위주의적 독재 정치의 시대를 선견지병을 가지고 예견했다는 것은 그가 다수파가 될 생각이 없었음을 방증한다. 음모에 가담한 자들은 만일 자신들의 성공한다면 극단적인 관용에 의해 현재의 상황과 대조를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예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잠시 혁명의 곧불을 늦추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때 여러분은 군사독재가 혁명을 탈취하고 당파들의 지도자가 국민의 타락한 대표체를 전복시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우경하고 있는 인물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긴 고발장을 명료하게 요약했다. 18